1989년 일본이 한국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가 37년이 지난 지금 누구 입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2016년 포브스 강대국 순위가 발표된 날 도쿄의 한 신문사 편집국에서 짧은 한마디가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아, 조졌네. 그 짧은 세 글자가 1989년에 일본 경제 잡지 표지에 박혀있던 한 문장이 정확히 37년 만에 자기들 입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그 잡지 표지의 문장이 뭐였냐?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1989년 일본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순위표를 한번 보십시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인도, 5위 독일, 그리고 6위 자리에 밝힌 네 글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프랑스, 9위 일본이 적혀 있었고요. 우리가 평생 우러러보던 두 나라가 우리 발밑에 줄을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6이라는 숫자, 다들 결승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반대로 봅니다. 이게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에요. 도대체 한국 손에 쥐어진 그 여권 안에 어떤 도장이 찍혀 있길래 일본이 30년 만에 무릎을 꿇은 걸까요? 그리고 1989년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한국은 그 길을 안 갈 수 있을까요? 이 두 질문을 따라가야 6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구글 검색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 모든 게 한국 메모리 없이는 단 하루도 못 돌아갑니다. 일본이 평생 가지지 못했던 카드를 한국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순위 역전이 아닙니다. 두 나라 시스템의 위치 자체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파나 종편에서는 그냥 한국 위상 강화라는 헤드라인으로만 처리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 숫자 뒤에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바뀐 건지 짚는 보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을 세 층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여권에 찍힌 도장 내장의 정체. 둘째, 왜 세계가 갑자기 그 내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됐는지. 셋째, 5년 뒤 한국 앞에 갈라지는 네 갈래 길과 그중 어느 길로 갈지. 그러면 그 첫 페이지부터 한 장씩 펼쳐보겠습니다. 여권의 첫 번째 페이지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세계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뭐냐? 흔히 떠올리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도 카드지만 그 안에 밝히는 한 가지 메모리가 사실상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에요. 흔히 HBM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빛처럼 빠르게 길을 뚫어주는 통로입니다. 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딱 셋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시장조사 기관 카운터포인트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점유율을 보면 그림이 단번에 잡혀요. SK 하이닉스가 약 53%, 삼성전자가 약 35%, 한국 두 회사를 합치면 88%입니다. 마이크론이 나머지 11% 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일본은 0%예요. 1989년에 세계 반도체 매출 상위 10개 회사 중에 6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메모리에서는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구글의 검색 서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그 모든 것이 한국 메모리 없이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계 인공지능의 88%가 한국 메모리를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여권의 첫 페이지에 가장 무거운 도장이 한번 찍힙니다. 여권의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방산이 적혀 있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약 1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2026년 목표는 200억 달러, 약 27조 원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의 1년 수출액이 20억 달러 안팎이었거든요. 그러던 산업이 지금 27조 원이라는 숫자를 입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도장이 어디에 찍히고 있는지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폴란드에는 K 전차가 굴러다니고 K9 자주포가 자리를 잡았고 천무다연장 로켓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누적 수출 규모만 이미 47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1989년에 한국이 비행기표 한 장을 사기 위해 외환한도를 받으러 동사무소 앞에 줄을 섰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폴란드 정부가 한국 방산 공장 라인을 자기 나라에 옮겨달라고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끝에는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양산 1호기는 2025년 3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 출고됐고요. 2016년 3월 말 인도네시아 프라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KF-21 16대 도입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행기의 진짜 의미는 가격표에 있어요. KF-21 한 대의 가격은 미국 F-35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4.5세대 5세대 성능을 냅니다. F-35를 사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돼 못 사는 나라가 동남아, 중동, 동유럽에 줄을 서 있어요. 그들에게 KF-21은 드디어 살 수 있는 첨단 전투기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무기를 사실상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분단 동북아 안보 환경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권의 세 번째 페이지에는 원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정부와 두코반이 원전 5호기와 6호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약 26조 원짜리 계약이에요. 한국형 원전 APR 1402기를 짓는 일이고요. 16년 만에 다시 따낸 해외 원전 수출이었습니다. 이 한 건으로 한국의 누적 해외 원전 수주액이 187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한 동을 짓기 위해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만큼의 전력을 새로 짜내야 하는 처지예요. 신재생만으로는 그 전력이 도저히 안 채워집니다. 결국 길은 원전인데 30년간 그 라인을 끊지 않고 이어온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미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한동안 그 라인을 끊었습니다. 그 끈을 놓지 않고 이어온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여권의 네 번째 페이지는 문화입니다. 한 글로벌 조사에서 한국 콘텐츠에 호감을 표한 비율이 약 70%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잡지 모노클은 한국 소프트 파워를 세계 11위로 매겼고요. 미국 투자가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강대국 지표에서 한국을 6위로 평가하며 기술력과 교육 수준을 핵심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한국 군사력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 5위, 2016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이 네 페이지를 한 권의 여권 안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한국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은 문화는 강하지만 방산이 약하고요. 프랑스는 원전과 방산은 강한데 반도체가 없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카드 한 장뿐이에요. 한국은 이 네 페이지에 동시에 도장이 찍힌 아주 드문 여건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국이 갑자기 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그러면 결국 한국이 갑자기 강해진 거 아닙니까? 묵묵히 잘 준비했고 30년간 라인을 깔았고 결국 일본을 따라잡았다. 이걸로 이야기 끝내면 그래도 꽤 기분 좋은 마무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한국이 가진 걸 세계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2020년대 초반에 세계 경제 작동 논리가 통째로 뒤집혔어요. 그 전까지는 효율의 시대였습니다. 어디서 만들든 상관없이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들면 됐죠. 그래서 세 개의 공장이 중국으로 몰렸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미중 갈등이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게임의 룰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안보의 시대예요. 얼마에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반도체, 무기, 원전, 에너지. 이 네 가지에서 믿을 수 있는 공급자가 새로운 권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요, 일본의 30년을 한 장면으로 압축하면 1991년에 자산 거품이 터진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 그림이에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같은 시간에 한국은 묵묵히 반도체 공장과 자주포 라인과 원전 부지를
동시에 깔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 단단한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미국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학습에 쓸 초고속 메모리를 찾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쪽에 회사 자원을 쏟고 있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그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 칩은 프로세서가 아니라 메모리가 결정한다는 새로운 설계 철학을 같이 만들어 갔어요. 부품을 납품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표준 하나를 같이 설계한 셈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동네에 30년 된 한약방이 하나 생각납니다. 다른 약국은 같은 약을 같은 방식으로 팔지만 그 한약방 주인은 손님이 들어오면 맥부터 짚고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따로 짭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해준 게 정확히 그것이었어요. 표준 메모리가 아니라 엔비디아 전용으로 맞춘 한 장의 처방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단골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방산 쪽도 비슷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폴란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미국 무기는 납기가 수년이 걸렸고 독일 무기는 너무 비쌌고 러시아 무기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내민 패키지가 결정적이었어요. 즉시 납품 가능, 합리적 가격, 검증된 성능,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폴란드는 이 패키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적 440억 달러짜리 총괄 계약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무기 몇 대 사간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방위산업 체계 자체를 한국식으로 옮겨 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류 보도는 폴란드 수출 금액만 다룹니다. 진짜 의미는 금액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방위산업이 어느 나라 시스템으로 재편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구조를 짚는 보도가 거의 없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 여권의 페이지마다 진한 도장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여권에는 흠집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려한 도장 뒤에 그림자가 분명히 있어요. 2016년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폭등하는 사이 기계, 철강, 가전 쪽은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찍는데 내수기업과 중소제조업은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K자형 경제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위로 치솟는 기업과 아래로 가라앉는 기업이 한 나라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로봇, 자율주행 쪽에서는 중국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거나 맹추격하고 있고요. 한국이 손에 쥔 4장 카드 중에서 가장 두꺼운 페이지는 결국 반도체와 방산, 이 2장입니다. 이 2장이 흔들리면 책 전체가 흔들려요. 그리고 그 2장 위에 가장 큰 그림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14일에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첨단 컴퓨팅 반도체에 25%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엔비디아 H200, AMD MI, 325X 같은 인공지능 가속기가 1차 대상이었고요. 메모리는 아직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백악관 자료는 가까운 미래에 더 광범위한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미국 협상 테이블 앞에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1989년에는 한국이 동사무소 앞에서 줄을 섰고 2016년에는 한국이 미국 백악관 앞에서 다시 줄을 서고 있는 셈입니다. 자리만 바뀐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30년 전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1989년에 일본은 지금 한국과 놀랍도록 비슷한 자리에 있었어요. 반도체 세계 1위, GDP 세계 2위, 21세기는 일본의 시대라는 장밋빛 전망이 넘쳤습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 뉴욕에 록펠러 센터를 사들였고 콜롬비아 영화사를 통째로 사들였어요. 그때 미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어요. 일본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강제로 제한해버린 협정이었습니다. 일본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그 칼을 막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자기 패권을 위협하면
가차없이 압박한다는 사실을 그날 일본이 처음 배웠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저출산이 시작되면서 일본은 그 뒤로 30년을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트럼프가 지금 빼든 카드, 다들 호랑이만큼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곶감 앞에서는 도망간다잖아요. 한국 손에는 그 곶감이 있는 거고요. 1989년 일본은 미국이 두려워하던 나라였습니다. 2016년 한국은 미국이 의존하는 나라예요. 칼날이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한 줄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칼을 부르지만 필요는 협상을 부르거든요. 엔비디아 칩이 한국 메모리 없이는 안 돌아갑니다. 구글 검색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모두 한국 도장이 찍힌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뜨리면 자기 인공지능 산업도 같이 멈춥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미국이 한국 멱살을 잡으면 자기 발등도 같이 찍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미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 평생 가지지 못했던 카드예요. 일본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종속됐다면 한국은 동맹이라는 이름 안에서 협상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같은 단어인데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 구조를 짚는 보도가 거의 없어요. 다 관세 협상 진행 중 정도로만 다루고 끝납니다. 협상 테이블에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걸 짚어줘야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대국 6이라는 자리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5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국 앞에 갈라지는 길이 네 갈래예요. 첫 번째 길은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국가로 완전히 자리 잡는 경우입니다. HBM 독주가 유지되고 반도체 관세는 대만처럼 조건부 면제를 받아내고 KF21 수출이 줄줄이 터지고 원전 추가 수주가 성사되는 길이에요. 비슷한 모델이 이미 한 나라에 있습니다. 대만이에요. 대만은 TSMC라는 회사 하나의 구군을 걸어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자기 손에 쥐었습니다. 그걸 실리콘 방패라고 부르죠. 근데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무너진 게 전력 부족이 아니었잖아요. 한 장의 거대함은 한 번의 동남풍에 흔들립니다. 한국 손에는 그 카드가 4장이에요. 한 장이 흔들려도 나머지 3장이 받쳐줍니다. 두 번째 길은 정반대입니다. 인구 정책 반등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미국 관세를 정면으로 받고 중국의 메모리 추격을 허용하는 경우예요. 1989년 일본이 걸었던 그 길이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 한국 합계 출산율이 2025년에 0.85로 2년 연속 반등하긴 했어요. 0.72까지 떨어졌던 자리에서 조금 올라온 거죠. 근데 이 반등이 한 번에 끝나면 2030년대 이후 군대에 갈 청년이 부족하고 공장에 들어갈 직원이 부족하고 가게 앞에 줄을 설 손님이 부족해집니다. 일본 여권에 더 이상 새 도장이 찍히지 않은 채로 30년이 흘렀어요. 같은 일이 한국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 길은 반도체 위험을 방산과 원전으로 분산하는 경우입니다. KF21이 동남아 시장을 휩쓸고 방산 수출이 200억 달러를 훌쩍 넘기고 원전이 사우디와 폴란드로 추가 수출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모델과 닮아 있습니다. 인구 900만 작은 나라가 세계 외교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비결이 바로 방산이었거든요. 한국이 지금 걷는 길이 그와 닮았어요. K로 폴란드와 손잡고 KF21로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원전으로 체코 사우디와 손잡는 일. 1989년에 우리가 첫째 아들 미국 유학 보내며 환전했던 그 달러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자기 조종사를 한국에 유학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 길이 가장 불편합니다. 수출 대기업은 초강대국 수준이지만 내수 경제는 가라앉는 K자형 분열이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예요. 반도체와 방산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데 중소기업은 연쇄 도산하고 부동산은 흔들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은 오히려 후퇴하는 그림입니다. 국가지표는 강대국 6위인데 국민 일상은 강대국이 아닌 그 괴리가 커지면 정치도 외교도 흔들립니다. 이게 사실 가장 불편한 길이에요. 네 갈래 길 모두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한국에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이요. 반도체와 방산이라는 두 엔진이 풀파워로 돌아가는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 5년 안에 인구 정책의 반등을 굳히고
산업을 다변화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989년 그 동사무소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줄맨 끝에 서 있던 40대 남자가 마침내 창구에 도착했어요. 직원이 그의 손에 빨간 표지에 책 한 권을 건넵니다. 그가 평생 처음 받아본 여권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첫 페이지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 페이지에는 그의 사진과 이름과 막 찍힌 도장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 페이지는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날 그 빈 페이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행기를 한번 탈 수 있다는 설렘. 그러나 동시에 일본 잡지 표지에 밝힌 그 한 문장도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37년이 지난 지금 그 남자의 자식 세대가 그 빈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어요. 폴란드 도장, 체코 도장, 인도네시아 도장. 그 사이 일본은 자기들 여권에 더 이상 새 도장을 못 찍은 채 그 아래 구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권은 아직 완성된 책이 아니에요. 빈 페이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빈 페이지에 어떤 도장이 찍힐지는 지금부터의 5년이 정합니다. 트럼프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인구 정책의 반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자리를 잡느냐, K자형 경제의 두 갈래가 다시 한 갈래로 모이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 한국의 다음 30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 70년간 한국은 비행기를 한번 타려고 동사무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은 세계가 한국 도장을 받으러 줄을 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989년 일본 잡지 표지의 그 한 문장이 누구 입에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지금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은 더 단단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